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릴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노후 대비 가능할까요? 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나요?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 있다? 없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임대 사업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죠?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고객은 곧 사람이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에 입이 달려 있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만큼 그들이 나한테 임대를 줍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임차인이 찾아가지고 자기가 방문 열고 들어가서 시시때때로 때가 되면 내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는 그런 사업 구조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의미한다? 임대사업은요, 내가 거기서 임차인이 거기서 들어가서 살면서 살든 장사를 하든 거기서 사업을 하든 간에 거기서 뭘 누려야 된다? 편익을 누려야 되고, 나는 편익을 뭐 해야 된다?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항상 노후화됩니다. 건물은 항상 짓고 나면 10년쯤 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밸브가 터지든지 심지어 심한 경우에 물탱크가 터집니다. 타워링 영화 찍게 되는 거죠. 예, 타워링 영화 찍으면 건물 전체가 제가 아는 고객분이, 제가 아는 분이 지인이죠. 지인께서 의사신데 의사가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잠실에다 건물을 산 지가 20년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그 건물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 병원을 문을 닫기로 한 날이었어요. 은퇴를 하고. 자, 그 다음날 저하고 같이 본인이 투자한 상가를 구경하러 가려고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은퇴한 그날 밤에 물탱크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건물이 다 젖은 거죠. 그런데 그 건물에 20년 동안 건물을 가보지 않으니까 그 건물에다 누구를 집어넣었다? 중개업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중개업소에서 임차인들 집어넣어 달라고 대충 집어넣은 거죠. 정말로 한 번도 안 가보니까 중개업소도 대충 집어넣었어요. 꼭대기층에 단란한 분위기, 4층 되는 건물에 단란한 분위기 있고 그 밑에 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래방이 들어가 있고요. 2층에는 또 뭐 식당이나 이런 것도 집어넣어 있고 또 거기에 또 누가 들어와 있었냐면 또 채권 추심하는 분들 좀 일부 들어와 있었고, 맨 마지막 층에 1층에 횟집이 들어왔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물탱크 터지고 나서 건물에 영업을 못 합니다. 물탱크 터지니까 뭐 전기고 다 수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영업 다 물러주고 영업비용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단란한 분위기나 이렇게 뭐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단란한 분위기 하시는 분은 확률적으로 동네 모일 가능성이 크다? 팟캐스트에 나오는데 이게 좀 긴장이 되네. 욕을 할 수도 없고. 동네 건달이 하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노래방도 마찬가지고 그 동생분이 또 하시고 계셨어요. 결국에 동네 건달한테 호되게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한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중개업소에서 대충 업종 구성해 줍니다. 그럼 누가 들어온다? 이상한 사람 들어오고요. 세입자들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건물의 가치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건물의 가치는 누가 저하할까요? 제가 묻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1층에 핵심 임차인, 앵커 테넌트라고 하는 핵심 임차인이 중요하고요. 1층에 핵심 임차인 누가 들어와야 되죠? 별다방, 콩다방 이런 거 들어오고, 스타벅스, 커피빈 이런 거 들어오고, 2층에는 병원종, 클리닉센터 들어오는데 말만큼 모든 건물주가 꿈꾸는 건물이 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건물이 1층에는 컵숍, 2층에는 클리닉, 3층에도 클리닉 이렇게 되겠죠.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뭘 의미한다? 이 입지에 맞는 업종이 따로 있고요. 입지에 맞는, 시장에 맞는 업종들이 다 따로 있고, 이 건물의 형태나 이 건물의 물리적 특성에 맞는 관리의 노하우가 따로 있다, 따로 있지 않다? 다 따로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노후 대비를 하기 전에요. 노후 대비로 내가 노후 대비형 수익형 부동산 사기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 대비는 월세를 받아서 가겠다 그러면 월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 중에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원룸이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원룸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세입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어떨까요? 나는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 원룸은 어떻습니까? 풀옵션입니다. 풀옵션인데 이게 원룸도 참 재미나요. 원룸도 운영하다 보면 원룸을 갖다 사고 나면, 신축된 걸 사고 나면
자기가 지었든지 신축되고 사고 나면 3년쯤 지나면 예, 월세 임대 수익률이 연수익률 한 6%쯤 나오겠다, 7%쯤 나오겠다 생각하지만 3년쯤 지나면 드디어 변곡점을 맞기 시작합니다. 뭐죠? 세탁기, 냉장고, 예, 10년 쓴다? 절대 못 씁니다.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바꿔줘야 됩니다. 비용이 3, 4년마다, 5년마다 뭐 해야 될까? 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게다가 어떻다? 원룸은 새 원룸이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원룸은 어떻게 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시설 관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놀러 다닐 수 있다 없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놀러 못 다닙니다. 예. 원룸 2개 건물했다. 예, 그 국내 여행도 못 다니면 1개 정도 하면 해외여행 못 다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룸이 있으면 내가 거의 붙어 살든지 아니면 중개업소한테 맡겨야 되는 중개업소는 그걸 제대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긴 하는 중개업소 만나면 다행이겠는데 결국에 어떠냐면 본인이 직접 발로 뛰셔야 됩니다. 사실. 예, 수익형 부동산은 뭐다?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사업이다. 무엇을 근간으로 한? 부동산을 근간으로 한. 세입자를 항상 만나고 세입자를 항상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 관리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뒷짐지고 있으면 무조건 굴러간다?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죠. 그런데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 임대 수익률 얼마 나올까요? 월세로 환원하면 3%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서울 지역에. 예, 3% 이상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시 외곽에 가면. 그런데 그 아파트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잘 안 오릅니다. 안 오릅니다. 서울시 외곽으로 쭉 가게 되면 안 오릅니다. 예, 부동산은 항상 무슨 소득? 임대소득도 있지만 항상 시세 차익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높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지방의 원룸 얼마 나올까요? 임대 수익률? 지방의 원룸 얼마 나올까요? 9%, 10%짜리, 9%, 10%짜리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어떨까요? 팔고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에 물음표가 붙는 거죠. 부동산은 항상 생각하십시오. 환금성이 없는 건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 시장은 늘 바뀌기 때문에. 상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상권은 늘 바뀝니다. 시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원룸을 예로 들까요? 올해 수능을 예로 듭시다. 대학을 가는 학생들 수능이 전체적으로 올해 몇 명 쳤을까요? 59만 명 쳤습니다. 올해 수능 이번에 들어갈 사람은 59만 명 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학교 1학년 입학한 학생들 5년 뒤에 수능 몇 명 칠까요? 39만 명 칩니다. 얼마 줄까요? 20만 명 줄죠. 여기서 수능 인구 10만 명 줄 동안에 보통 제가 과거의 추세를 정확한 건 아닌데 10년에서 1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걸리죠? 3년 걸립니다. 뭘 의미하냐면 대학 가는 학생 수가 역대 최대로 가장 빠르게 주는 순간이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약 3년간의 기간 동안에 빨리 준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 지금 교육부나 이런 관계부처에서 다 지금 뭘 하냐면 대학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방의 대학이 학생들 모집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제 매우 힘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원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연평균 수익률 10% 있지만 뭐하다? 파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늘 나는 노후 대비로 수익형 부동산 사면 노후 대비가 끝났다는 착각 속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왜? 시장은 바뀌고 임대사업은 늘 바뀌고 경쟁이 있는 것이 영원한 경쟁이 있는 것이 이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적권과 함께 고속도로가 지하철이 뚫리든 여기 학생 수가 바뀌든 시장의 변화에 따라 늘 뭐 해야 된다. 체크를 늘 하면서 이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 생각할 때 지방의 원룸은 지금 사실 위기의 상황에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 있어요.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 봅시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냐면 아파트는 임대 수익률 3%밖에 안 나오니까 아파트는 뭐 하죠? 가격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죠.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중대형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0평대나 10평대 이런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사서 내가 노후 수익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내가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데 월세를 많이 받으면 강남에 소형 아파트 갖고 계신 부자분들 많으시거든요. 소형 아파트 여러 채 갖고 해서 임대 사업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월세를 많이 받을까요? 어떨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네요. 예, 제가 묻고 그냥 제가 답하겠습니다. 예, 월세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춥니다. 그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면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왜? 월세를 많이 받게 되면요.
임차인들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결국에 뭐 할까요? 역시 놀러 못 다니는 거죠. 예, 강남에 사모님들 놀러 다니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주인들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소형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월세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조금 받으려고 해요. 월세를 어느 정도 좀 받아서 시장 가치보다 조금 낮게 받을래요. 이유가 뭐다? 시장 가치보다 월세를 조금 낮게 받으면요, 세입자들이 고마워, 세입자 수준도 좋아질 뿐 아니라 세입자들이 고마워해서 시설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다 고칩니다. 예, 거기 있는 밸브 다 고치고 심지어 예, 아파트에 있는 뭐도 아파트에 있는 이 등도 LED 등으로 다 바꿔놓더라고. 다 바꿔놓더라고. 보니까 집이 밝아졌어. 왜 이러지? 아유, 주인 감사하다고. 이게 바로 실무적인 게 다른 거예요. 월세를 많이 받으면요, 세입자 수준은 항상 어떻다고 보셔야 되죠? 힘들게 하는 세입자가 많이 생긴다고 보시는 게 주거용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낮고 월세를 많이 받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고, 상가는 예,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 매출액만큼 월세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예, 요즘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예, 뭐 증권사에서 이번에 주식을 갖다 배당을 했는데 갑자기 팔지 마라고 회사에서 얘기했는데 팔았죠? 왜 그렇죠? 예, 눈앞에 돈이 보이면요, 예,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저는 고액자산가 많이 만나보고 상담도 많이 하고 밖에 가서 많이 만나보지만 세상에 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 또한 돈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나도 자신 못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내가 착한 사람이다? 예, 우리 아들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증여주면 애들이 말 잘 들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강남의 부자들도 증여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망가질까? 이걸 줬을 때 말을 잘 들을까? 애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 10번도 더 합니다. 수번, 30번씩 하고. 자녀한테 물려주기 전에 뭐 해라? 여러분, 노후 준비부터 먼저 하세요. 죄송하지만. 예, 노후 준비가 훨씬 중요하다. 오래 사는 리스크가 있다 없다? 지금은 우리는 오래 사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점들 잘 보시고,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지금 강사가 참 배짱도 좋네요. 강의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간 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강의 아무리 해봤자 중요한 거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수익형 부동산은요, 발로 뛰셔야 돼요. 원룸 특성에 대해서 알고 중개업 찾아가지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중개업 찾아가면 내가 원룸 사러 왔는데, 내가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 사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중개업소는 딱 반응이 딱 두 개로 나뉩니다. 10명 중에 9명이나 8명 정도는요, 매물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은 그냥 시장 상황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사장님, 고객님, 한 번 더 시장 조사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오시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진짜 중개업소일까요? 시장만 설명해주는 중개업소가 진짜 중개업소입니다. 예. 여러분, 시장을 모른 채 그냥 가잖아요. 내가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인터넷으로 최소한 찾아보지 않고 책도 찾아보지 않고 가지고 중개업소에서 매물만 봤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얘기합니다. 호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드디어 내가 속여먹을 고객이 왔다. 예, 결국에 뭐 하냐면, 결국에 엉뚱한 매물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결국 뭐 하냐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기 전에 항상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신문도 읽고 주변의 얘기를 듣고 이러한 특성이 있는 걸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매물은 최종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느 특정 지역, 시장을 너무 넓게 보지 마세요. 저한테 꼭 물어보시는 분 그래요. 야, 내가 7억 있고 8억인데 어디 투자할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 아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나는 투자를 갖다가 원하는데 어떤 유형을 좀 바라고, 나는 투자 목적이 이건데 돈이 이 정도인데 대출은 얼마 받을 것 같고, 사실은 내가 요즘 해보니까 나는 임대 수익이 좀 맞는 것 같아. 시세 차익보다 임대 수익이 맞는 것 같아. 구체화해서, 그리고 내가 요즘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야. 여기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만 정상적인 중개업소는 바른 매물을 주고, 이 사람한테만 매물을 주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의사결정해요. 최근에 며칠 전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2개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제가 하는 걸 갖다가 중개업소에서 해가지고 고객이 이걸 2명이서 보셨어요. 보셨는데 한 명은 잘 모르시고 한 명은 너무 선수였어요. 근데 이게 시장가보다 높았다 낮았다? 낮게 나온 매물이었거든요. 근데 의사결정은 결국 어떻게 했냐? 예, 시장을 잘 아는 분이 하루 만에 결정하시더라고요. 시장을 아니까. 시장을 모르면 의사결정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후 대비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전에 뭐 해라? 시장을 아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수익형 부동산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네. 수익형 부동산 늘 변합니다.
상권이 쇠퇴하든지 원룸의 공급이 많든지 그러면 내가 갑자기 중개업소에 내놔야 원룸들이 소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거죠. 굉장히 공실이 생겼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일부 지역에 그런 지역이 생기고 있는 거죠. 머리미 한다. 그럼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내가 노후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강남도 요즘에 강남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사면 임대 수익률 몇 퍼센트 나올까요? 2%. 임대 수익 지금 노후 대비 될까요 안 될까요? 미션 임파서블. 세금 떼면 남는 거 없어. 은행에 넣는 거랑 똑같아. 뭘 의미하냐면 늘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은 변화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시장에 완전 빠져나올 준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후가 이걸 갖다가 노후를 갖다가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보장형 상품이다 상품이 아니다. 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제가 금융기관에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은 플러스 알파로 얻어지는 노후의 대비책이에요. 나의 노후는 뭐로 해야 될까요? 연금이 기본이에요. 연금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관리를 못하도록 부동산 관리를 못하면 임대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금은 나와야 돼요. 내가 먹고 살 정도로 기본적인 연금은 나와야 된다. 국민연금 있어야 되고요. 삼층적 연금은 해놓으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거 없이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으로 내 노후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겠다? 절대 그런 일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를 앞두고 있고 지금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는 안 낳고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인구가 늘어나죠. 2030년까지 5,300만 명으로 늘어나죠. 왜 그렇죠?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로 예정된 분이 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요즘 잘 안 죽는 거야. 병원 가면 멀쩡하게 살아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주택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돈과 능력이 안 돼요. 나이신 분들은 5, 60대, 70대 되시면 자기들끼리 부동산을 돌리고 있어요. 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사고 파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끼리 사고 파는 거예요. 지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돈이 있으신 분만 여기 지금 주택시장으로 진입하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진입하고 있다,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도 위험 요인이다. 상당한 위험 요인입니다. 결국에 부동산 시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늘 트래킹해서 잘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지금 전체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시고요. 지금 수익형과 관리의 필요성, 황금성, 시세 차익 가능성,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수익형 부동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지금 수익성이 더 중요한 수익성 부분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관리의 필요성. 관리를 시설 관리와 무슨 관리? 임차인 관리 두 개로 나눕니다. 시설 관리가 돼야지 임차인이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점들 잘 염두를 해두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이 적정 임대 수익률인데 임대 수익이 잘 안 나와요. 요즘에 좀 어려워요. 임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장 많은 임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수익률이 뭐였냐면 수익성이 가장 많은 임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뭐였냐면 지식산업센터였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과거에 10여 년 전에 넘기 전에는 보통 임대 수익이 10%, 15% 많았습니다. 20%짜리도 있었고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된다 싶으니까 가격이 다 막 올라가지고 다 접근해가지고 지금 임대 수익률이 많아야 한 6%, 5%.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들어가는 돈이 규모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할 때 이것도 규모가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부동산 임대소득은요. 제가 아까 강의를 다 든 건 아닙니다. 잠깐 앞에서 이 중간에 텀이 있을 때 잠깐 들어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해 가지고 세금 고민을 막 하시는데 저도 국민연금 가입해 있고 그렇지만 절대 고민할 건 아닙니다. 세금 별로 안 나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임대 사업이에요. 부동산 임대 사업은 세금이 많다 적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살 때 뭐 됩니까? 취득세 4.6% 기본으로 냅니다. 기본세율 4.6%. 물론 그보다 낮게 낼 수도 있어요. 낮게 낼 수 있는데 4.6%.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뭐 내죠? 재산세. 덩치가 큰 걸 사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내게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뭘 내냐면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죄송하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액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전액 합산과세가 되는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생각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임대소득이 연 얼마를 넘지 않으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2천만 원까지 15.4% 분리과세 해줘요. 그거는.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 달리 2천만 원까지 넘으면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을 갖다가 2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하고 초과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넘어서면 그냥 전액 합산과세야. 안 봐줘요. 2천만 원 이하로만 가져가라는 뜻이겠죠. 이게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피곤해져요. 주택이 아닌 경우는. 주택인 경우는 또 주택이 아닌 경우는 전액 합산과세죠. 상업용 부동산은 부가세도 납부를 해줘야 돼요. 이거 소득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1년 만에 해줘야 돼요. 상인들 들어온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는 뭐 해야 되죠?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야 돼요. 영수증 발행을 해주고 나는 받을 때 거기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줘야 되고 귀찮다 귀찮지 않다. 귀찮은 거 맞아요. 근데 그거 해야 돼요. 원래 그게 다 따라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귀찮은 줄 모르고 그냥 그냥 뛰어드세요. 세금 부분은 항상 부동산은 세금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기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공실이 많이 생겼는데 공실이 생기면 상가 같은 경우 이 임차인을 채워넣기가 쉽다 어렵다? 과거보다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져서 공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방해야 될 게 뭐다? 공실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산토끼 잡으러 다니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집토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집토끼가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 그러면 어떻다? 꼬박꼬박 잘 내면 잘해주셔야 돼요. 잘해주셔야 돼요. 시설 관리 잘해주고 심지어 월세도 시장 가치보다 조금 낮게 받으면 꼬박꼬박 냅니다. 시장 가치보다 월세를 좀 높게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뒤에 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임대료 많이 받았다가 이게 부메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다? 임대료 많이 받으려고 눈에다 달러 표시 켜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리의 필요성. 시설 관리하고 임차인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시설 관리와 임차인 관리. 업종 구성.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서 내가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을 사려고 그러는데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내가 노후 대비를 하려고 그런다. 뭐 강남이든 어디 간에 한 10매력 되는 걸 갖다 크게 샀다. 크게 사가지고 10억, 20억, 30억 되는 걸 크게 사가지고 건물을 딱 했는데 이 건물 가진 걸 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가격이 싼 걸 사는 거예요. 입지 여건은 괜찮은데 가격이 싼 걸 샀다는 건 뭘 의미하죠? 임차인 구성이 제대로 돼 있다, 돼 있지 않다. 돼 있지 않다는 뜻이고 공실이 많다는 뜻이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2,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세입자를 자꾸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내게 맞는 세입자로. 월세를 잘 내는 세입자로. 1층에 핵심 임차인 집어넣어서 파리바게트나 커피빈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넣으려 하는데 그쪽에 있는 모든 건물이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나는 파리바게트를 나 혼자 넣는다고 생각해야 되나? 나는 파리바게트를 사냥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찾으러 열심히 댕겨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딱 집어넣고 2층에 누가 넣어야 돼? 말씀드린 대로 의사를 넣으려고 열심히 또 땡겨야 되는데 의사를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의사들은 또 월세를 잘 내요. 그런데 망해가는 의사가 많아요 요즘에. 망해가는 의사가 많아서 개원의보다 폐업의가 더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월세를 잘 받았는데 폐업의가 또 생기면 이걸 또 그러면 의사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나한테 좋은 의사를 만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바꿔주니까 중간에 공실세이고 중개수료 많이 물어내는 거죠. 이걸 안정화시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차라리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와 있고 임차인이 잘 갖춰져 있고 시설 관리도 잘 돼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싸다 비싸다? 비쌉니다. 그래서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잘 판단해야 될 여러분의 또 그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문제는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이 생기면 월세 받으러 댕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의 강단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강단이 없다면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연금 하셔야 됩니다. 연금. 월세 받으러 댕길 자신이 없다. 연금 하셔야 되는 거죠. 대기업 임원 사모님들, 저 대학 교수분들 빨리 연금 하셔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 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 있나? 난 지금까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적이 없는데 맨날 분풀만 듣고 못 하세요. 그거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나하고 맞아야 돼. 나하고. 부동산과 함께 이건 뭐다? 임대사업이다. 그냥 앞에 계셔서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사업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을 매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반드시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에 대해서 알 뿐 아니라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고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노하우를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 절세 방안. 나는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예, 개인도 법인 설립이 되거든요. 근데 법인 설립하게 되면 법인에서 내가 급여를 받았든지 배당을 받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낮거든요. 그러면 법인에 있는 돈을 빼쓰기가 어려워요. 합법적으로 뺐어야 돼요. 아니면 자칫하면 이거 불법으로 빼돌리게 되면 문제가 횡령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법인으로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법인의 예, 수익을 다 놔두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해야 된다? 나는 거기서 급여를 받든지 법인에서 배당으로 주는 거, 주주기 때문에 배당으로 버는 거, 그거는 또 별도로 내가 소득세를 또 납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강남의 부자들 중에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들한테는 주로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후에 돈을 많이 뺏쓰겠다. 그럼 법인 설립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그 점들은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환급성, 시장이 망가지면 반드시 뭐하고 나와야 된다? 팔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팔고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특별한 부동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특별한 부동산들이 특별히 임대 수익률이 높아요. 저기 외곽에 가보면 큰 쇼핑몰에 보면 한 칸 있는 거, 저기 뭐 저 외곽에 이촌이나 이런 데 도시에 가면 이천, 경기도 이천이라는 데 가보면 뭐 거기 뭐 무슨 몰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임대 수익률 15%짜리인데 내놔도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프리카드 걸어요. 이천시의 임대 수익률 15%짜리 얼마인데 지금 원가에 판매 뭐 이런 식으로 부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사더라도 내가 빠져나올 수 없으면 해도 된다 안 된다?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는 아무 소용없는 부동산이다. 예, 그거 대대손손 물려줘야죠. 그냥 임대 수익률 15%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대손손 물려줘야죠. 예, 그런 측면들을 잘 염두에 두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시세 차익 가능성, 환금성이 좋고 입적금만 갖춰지면 시세 차익 가능성은 당연히 생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뭐하다? 이 시세 차익 가능성이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제가 고객분들 만나보는지 주로 여러 투자자들 많이 만나보면서 느낌이 뭐냐니까 65세나 70세, 예전에는 65세쯤 됐는데 요즘 70세만 넘어가면 부동산이 굉장히 귀찮아지는 시기가 와요. 관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갈등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팔고 나와서 내가 마음껏 써볼까? 그런데 누구의 눈이 두렵다? 자식들 눈이 두려운 거예요. 자식들 눈이 두렵고 자식들한테 그러면 네가 관리라고 아빠한테는 이 정도만 줘라. 이게 된다? 예, 이것도 되긴 하는데 자식들이 또 보면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보면 왜 아버지는 응? 젊은 날에 이거 저한테 주시지 왜 나로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직장 생활하기 바쁜데 이런 거 주냐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 가장 큰 부분이다. 그래서 팔고 나와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대응해서 예, 가져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잘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상가차, 상권, 입지, 형태, 구성, 공실 대안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거죠. 예, 내가 건물을 살 때 상권 유지되고 있을까? 인근에 배우 수요가 많을까? 임차인은 많을까? 생각해야 되고 입지, 학생들은 월세 잘 내요. 근데 학생들은 단점이 있어요. 원룸 같은 경우 학생들 단점이 있는 게 이 학생들이 어떻다? 새 원룸으로 점프하듯이 다녀요. 예, 점프하듯이 다녀요. 왜? 애들은 몸이 가벼워서 가방 하나만 말고 그냥 나가버려요. 주인한테 얘기하고. 물론 직장인들은 안 그래요. 직장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들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해해야 돼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 그런 측면들 잘 보시고 입지도 마찬가지죠. 여기 기회원이 있어서 지하철이 뚫린다든지 이런 기회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잘 되는 것도 잘 보면 예,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장기로 가져가면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의 요즘 외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 건물의 외관도 꽤 중요해서 상가 같은 거 사면 적어도 간판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미길 바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홍대 같은 경우나 성수동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있는 상가 그거 요즘에 어떨까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보면. 강남에도 간판 하나만 잘 달면 굉장히 장사가 잘 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잘 보시고요. 예,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아요. 예, 여기 보겠습니다. 강남역에 A급 상권에 있는 시티극장 옆에 있는 A급 상권에 여기 중앙차로가 있는 부분이네요. 버스 중앙차로 있는데 이 상가 망했어요. 예, 망했다가 다시 리모델링 한 거죠. 이게 점품이라는 상가인데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A급지에 있는 상가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예, 좋은 측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내에 있는 상가는 대부분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파스텔시티라는 유명한 상가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당역에 있는 유명한 상가인데 이 건물주가 이걸 개발하고 난 다음에 위에는 개발하거나 팔았어요. 밑에는 안 팔았어요. 이걸 갖다가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뭐 했다? 자기가 임차인 구성을 한 거죠.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돈을 좀 들였어요. 컨설팅을 받아서 어느 업종을 집어넣을까? 예, 사당역에 파스텔시티 하면 음식이 맛있는 음식점이 많다. 예, 여기 가면 커피숍도 잘 돼요. 브랜드 커피숍이 아닌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소개팅을 많이 해요. 저는 술 한잔 먹고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여기 가가지고 커피 한잔 먹을 때마다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커플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럴 정도로 인기가 있다? 예, 그럴 정도로 인기가 있는 상가입니다. 이게 바로 입지 여건에 맞는 업종 구성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저기 신림동에 가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신림동에 입지 여건이 된다고 다 된다? 다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예, 신림역에 있는 신림 역세권에 도보 1, 2분 거리에 있는 상가가 있는데 짓다가 부도난 상가. 예, 짓고 나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상가. 짓고 나서도 여전히 잘 되는 상가. 차이가 뭘까요? 관리입니다. 관리. 이거는 젊은 층이 여기 꼭대기층에 뭐 있을까요? 젊은 층이 많이 가게 생겼죠. 예, 펀드에서 운영합니다. 꼭대기층에 그 영화관도 있고, 영화관이 아니라 꼭대기층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꼭대기층에 젊은 층을 끌어들이려면 꼭대기층에 반드시 이 시설이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갈까요? 영화관이 아니라 멀티플렉스죠. 멀티플렉스 집어넣고 요 밑에 바로 다음 칸에 뭐 들어갈까요? 지하 여기 멀티플렉스 그 밑에 예, 또 식당이라고 그러시네요. 예, 푸드코트를 집어넣는 거죠. 멀티플렉스와 푸드코트를 집어넣어서 예, 엘리베이터는 최대한 불편하게 해주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안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학생들이 다 연인들 손을 잡고 다 임차인들이 번지는 거죠. 밑에서 쏘아준다고 무슨 효과? 예, 분수 효과.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전체의 이 업종으로 다 유도기가 번져나가죠. 이걸 무슨 효과? 샤워 효과. 이런 것들 노릴 수 있는 계단이 하는데 예, 저 끝에 있는 건물은 꼭대기층에다 뭘 집어넣으면 나이트클럽을 집어넣었어요. 나이트클럽, 예, 술 한잔 먹고 들어가니까 그게 구매력이 난다 안 난다? 당연히 안 나는 거죠. 이 업종 구성의 힘입니다. 업종 구성의 힘. 상가를 이건 단지 큰 상가지만 작은 상가에도 도용이 된다? 통용이 된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업종을 구성으로 상가를 갖다 운영해야 될까? 이 점들 잘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저 대구에 가서 상인프라자라는 건물인데요. 여기 보면 늘 갈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는 작년에 어떻게 시설 관리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구에 상인동이라면 약간 좀 상권이 A급 상권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금융기관들 다 이 건물에 들어 있어요. 왜? 너무 관리를 잘해줘요. 임차인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거 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꽃도 있어. 올라가실 때 내려가실 때 왜 이렇죠?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거 왜 몰라? 나이 드신 분이 너무 많아.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시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꽃도 만들고 화장실에도 그림을 다 달아놓고 가면 이 건물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소프트웨어가 있는 상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교대역에 있는 지금 상가인데요. 너무 작아가지고 잘 될지 몰랐어요. 잘 될지 몰랐는데 이걸 약점을 뭘로 커버했다? 뚜렷한 외관과 주변에 건물이 없으니까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다? 아주 작은 상가예요. 커피숍이 들어가기엔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걸 뭘로 했다? 외관 차별화를 통해서 코나커피라는 브랜드를 집어넣어서 성공한 상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건물은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건물에 이용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설 관리를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예. 요즘에 상가 트렌드는 뭐냐면 상권하고 접근 상가 시설. 예전에 상권, 여기 뭐 입지 운명론이라고 했죠. 입지. 상가는 처음부터 입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요즘에는 첫째는 입지인 것 같아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다? 입지가 아니에요. 컨텐츠. 그 다음에 관리의 노하우. 먹거리, 즐거움, 체험, 이색 공간. 작더라도 젊은 층을 끌어줄 수 있는 홍대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상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나왔네. 입지 운명이 아니라 입지 선택을 해라. 부동산을 리모델링하고 임차인 중심으로 가라. 이런 것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디벨로퍼. 1920년대 정세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한옥마을을 만든 사람입니다. 북촌 한옥마을 누가 만들었어?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분이 친일파들이 있는 땅을 갖다가 대거사들에서 그걸 갖다가 전부 해서 살아가는 한옥들로 다 집어넣어서 그걸 서민들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뭐 했다? 조선어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을 옥고를 치르고 나왔던 분. 그래서 정세곤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예,
종로에 있는 한옥들은 구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종로구 익선동 가보셨어요? 아, 갑자기 또 분위기가 쌓여지네요. 익선동은 2년 전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죠? 한옥들을 다 개조해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상권들이 바뀌고 있는 지역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쪽을 갖다가 투자해서 여기다 임대를 주면 어떻게 된다? 예, 괜찮은 거죠. 나름대로 문화적인 측면들. 요즘에 이런 상가를 주로 찾아가니까. 이런 점들 보시고요. 여기에 한옥이 있었어요. A 한옥과 B 한옥이 있었는데 월세가 시장 임대료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주인이 욕심이 좀 많았어요. 4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400만 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400만 원 하면 너무 매출에 비해서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2015년, 16년, 17년 동안 해가지고 쭉 임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연평균 5.8%였어요. 한 번도 공실 없었어요. 400만 원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공실이 한 번 공실이 아니라 월세를 못 내는 경우가 생기다가 뒤에 가니까 너무 못 견뎌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5.1이에요. 결국에 낮은 임대료, 시장가보다 조금 낮은 임대료로 공실 없이 꾸준하게 가는 게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 훨씬 유리합니다. 욕심부려가지고 많은 임대를 받게 되면 세입자가 못 견뎌 나가게 되면 뭐만 된다? 공실만 생기고 공실이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 받을 때 나는 중개수료만 내게 되니까 결국에 이게 내 모든 비용을 까먹습니다. 절대로 뭐해라? 세입자를 살려라. 세입자 길을 살려라. 좋은 세입자가 월세를 많이 준다? 월세를 꾸준히 낸다? 월세를 조금 낮게 주는 거죠. 조금 깎아줘서 세입자가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상생이 중요합니다. 뭐해라? 욕심을 버려라. 예, 노후 대비도 적정 수익률로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실을 갖다가 많이 줄여줄 수 있도록 공실 예방을 많이 해서 공실 예방을 하게 되면 여기 공실 발생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 점들을 잘 보시고요. 상가 건물 보유보다는 경영으로 외관 조금만 신경 씁시다. 세입자에게 시설 관리 적정한 전문 관리를 해서 아웃소싱도 줘야 돼요. 화장실 복도, 화장실 청소만 깨끗하게 해주면요. 반은 먹고 들어가요. 복도, 계단 청소 이런 것들 좀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임대료는 시장가보다 약간 낮게. 공실 방지가 소탐 대시를 막는다. 상권과 내 건물에 많은 업종과 좋은 세입자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사를 잘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듣는 게 필요합니다. 뭘 해드릴까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세입자를 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저쪽에 동부천동 가니까 상가가 장사를 너무 잘하는 상인이 있는데 이 상인 나가려고 그랬어요. 왜 나가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이 없던 거죠. 주인이 인그레라 주차장을 구해줬어요. 공터를 빌려가지고 구해주고 당신이 임대료를 내는 거 하도 발레도 발레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낚여가지고 주인이 세팅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빠지는 거죠. 세입자한테 서비스예요. 이렇게 하면 그 세입자 나간다? 안 나갑니다.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그럼 월세 꼬박꼬박 낸다?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 점들 그러게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잘해주고 잘 못할 때는 뭐해라? 단호하게 대하라. 이런 부분 합리적으로 하라는 거죠. 문서로 만들어 놓고 합리적으로 잘할 땐 잘해주고 정말 좀 그러면 단호하게 또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대신에 화내지 말고 적절하게 인격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권 변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요거는 좀 시간상 그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홍대 앞 상권이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죠? 연남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주인들이 다 욕심내가지고 월세를 다 올리니까. 월세를 올려서 망한 상권이 어디죠? 압구정동 로데오입니다. 월세 2배, 3배씩 받았다가 지금 로데오 가나요? 안 가나요? 어렵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은 월세가 올라갔던 임대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지역이 어디죠? 서울에서? 성수역입니다. 성수역. 그 주변에 있는 데가 많이 올랐고 가장 지금 임대료가 많이 떨어진 지역이 어딜까요? 압구정동 로데오는 이미 떨어졌고요. 가로수길입니다. 요즘 가로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상가들, 가로수길이라든지 홍대도 마찬가지고 성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올려놓은 사람이 누굴까요? 주인들일까요? 세입자일까요? 세입자예요. 자유로운 아티스트들, 보헤미안들이 가서 그림을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문화적 컨텐츠를 이식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월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월세가 올라가니까 주연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중개업소입니다. 중개업소에서 주인들 부채질합니다. 월세 올리십시오. 월세를 올렸습니다. 버틸 만큼 버티는데 여기에 방점을 찍는 데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등장하는 거죠. 브랜드, 대기업뿐 아니라 브랜드들, 기업체들이 등장해가지고 들어가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자 하는 월세를 갖다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 샵을 갖고 있어.
홍보용 매장으로 운영하는데 5년, 6년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는 인거보다 2배, 3배씩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상가는 여기 프랜차이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임대료는 옆에 임대료와 똑같이 받아야 되는 생각에 다 올립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세입자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한 데가 어디다? 가로수길입니다. 지금 이런 데가 생기고 있다? 홍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살려놔라? 세입자를 살려놔라. 예, 욕심을 버려라. 여전히 유효한 중요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북촌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고요. 이태원에서 용산구청에서 월세를 갖다가 좀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몇 년 전에 공문을 돌릴 정도로 지금 이태원도 지금 정점 상태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뭐가 중요하다? 패션, 푸드, 컬처가 중요하고요. 한 가지 지방상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에 소멸해가지고 명년만리 보셨어요? 2030년이 되면 전국 시군구 226개 시군 중에서 감소가 아닙니다. 소멸하는 지역이 30%가 생깁니다. 30%가 생긴다. 여기가 어디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북? 이번에 컬링 하던 데가 어디죠? 예, 의성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컬링이 어떻게 될까? 예, 지금 상권의 변화가 극심하니까 여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어디다? 예, 서울인 거죠, 서울. 서울의 상권 같은 경우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상권의 변화에도 눈여겨보시라는 것도 제가 참고로 넣어드린 겁니다. 지방에 상가를 투자할 때 아까 대학가 앞에 어디 지방대학가 앞에 원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참고로 노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원주택 가시려는 분이 있는데 뭐다? 꿈을 깨라. 그건 헛된 개꿈일 뿐이다. 전원주택은 절대로 안 오른다, 가격이. 절대로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예, 가격이 거의 안 오릅니다. 관리비는 겨울철에 아파트보다 3배 이상의 광열비를 써야 되는데 그래도 뭐하다? 춥다. 그래도 춥다. 또 어떻다? 외롭다. 외롭다. 찾아오는 사람 없고 예, 저 기름 몰고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가곡의 한 장면 되는 거지. 가곡의 한 장면. 그거 나중에 못 팔면 뭐하나? 노후 대비 끝. 예. 예. 전원주택은 또 칠을 해야 되는 게 통나무집값 칠을 해야 돼. 칠을 해주면 또 몇백만 원 드니까 또 뭐하나? 본인이 직접 칠을 해요. 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근데 줄이 끊어져요. 끊어져. 예? 그러면 행복 끝, 불행 시작, 노후 끝. 예? 우리 와이프는 안녕 하고 간다. 안녕하고. 나는 어디가? 나는 저쪽에 저쪽에 병원 가 계시고 우리 와이프는 평안하고 남편 없이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 가능하다. 가능하다. 요즘 와이프 보니까. 절대 우리는 와이프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려면 어디 살아야 된다? 살던 데 사세요. 살던 데. 어딜 가? 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 그냥 사세요. 뭐 해라? 다운사이징 해라. 주택을 다운사이징 해라. 작은 거로 줄여서 관리비를 줄이고 난 다음에 뭐 해라? 아, 요즘 애들이 놀러 온대. 애들 놀러 안 온다. 미안하지만 안 온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평일날에도 애 맡겨놓고 손자 손녀 맡겨놨는데 주말까지 온다? 미치는 거야. 그러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절대로 안 오기 때문에 집은 뭐하라? 집은 줄여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예,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주택연금은 절대 자녀들한테 알리면 안 돼. 예, 이거 주택연금 내가 아빠가 했다? 그걸 절대 알리면 안 돼. 예, 이놈들이 자기 것도 아닌데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노후에 쓸 만큼 쓰세요. 그리고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살아야 돼.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 내가 평안해야 돼. 뭐 해라? 사연, 내가 나를 위해서, 나와 나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나와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아껴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노후 대비하는 거죠. 그런 점하고 요즘에 상권 변화도 극심하다는 거 보시고요. 끝으로 요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뒤에 다른 거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투자금이 있고 여기 임대 수익률이 있는데 여기에 카테고리별로 묶여 있는 것에 대한 특성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 관리 잘해야 된다. 원룸은 세입자 관리 진짜 잘해야 되고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면 안 나가. 기업체들은 안 나가. 들어오면 장사가 되는 기업체들은 안 나가. 역세권 내에 있어야 돼. 지식산업센터가 역세권 내에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들어오면 기업체들 잘 나간다? 예, 영업이 잘 되는 기업들은 잘 안 나가요. 안에서 알아서 인테리어하고. 관리가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규모가 크다 안 크다? 규모가 커요. 그리고 역세권에 있어야 돼요. 희소성이 중요하고. 이런 특성들을 다 이해해야 된다? 개별 부동산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 오피스텔 가격이 잘 안 올라. 그리고 요즘 공급이 많아.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어떻게 보면 장기로 가져갈 때 임대 수익률은 오피스텔이 높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IRR이라는 저희가 부동산 내부 수익률이라는 그 개수를 쓰는데 수익률을 계산하면 오피스텔 IRR이 떨어져요. 아파트보다 낮아요. 수익률이 어떤 시세 차익이 낮으니까. 게다가 세입자들 들락날락거리잖아요. 피곤해요. 아파트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면 세입자들이 2년 사는 게 아니라 4년, 6년씩 살아. 시설 관리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 근데 가격은 올라가. 어디가 유리할까요? 이거는 자기한테 맞기 나름이에요. 월세 소득을 받겠다 그러면 오피스텔 해야 돼요.
나 월세도 좀 낮겠지만 그래도 내가 장기에 시세 차익을 좀 보겠다. 소형 아파트 보증금 높이고 월세를 좀 낮춰가는 거죠. 여기에 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잘 이해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준비하는 만큼 얻어집니다. 준비하는 만큼.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을 하기 전에 뭐 해라? 연금을 꼭 해라. 연금을 기본적인 걸 연금으로 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수익형 부동산을 하고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다. 상권 조사나 유형별 특성들 잘 이해하고 세입자 관리와 시설 관리를 잘 신경 써야 되고 세금 문제를 잘 신경 써서 뭘 선택해서 내게 맞는지를 반드시 뭐 해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고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빼고요.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요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좀 따로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